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입니다. 철도노조가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3년 만인데 파업 여파로 열차의 지연 운행과 취소가 속출했습니다. 김연우 기자입니다. 철도노조 파업 첫날 서울역 대합실. 오전 9시부터 일부 열차가 취소되면서 이용객들이 대체편을 구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현재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일부 열차가 운행 중지되었습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이곳 서울역 대합실 알림판에는 열차 취소와 지연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가득합니다. 그나마 표를 구한 승객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갑자기 열차가 운행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기차를 지금 알아봐가지고 다른 기차를 예매해서 지금 내려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철도노조의 파업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파업도 좋은데 이렇게 시민들의 발목을 잡고 파업을 하면 안 되죠. 시민들을 이용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기차역을 찾은 이용객들은 전광판을 살피거나 현장에서 표를 구하기 위해 바쁘게 창구를 찾았습니다. 열차 지연이나 취소가 속출하면서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코레일은 이번 파업 기간 열차 운행률을 KTX는 평소의 69%, 일반 열차는 60% 수준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광역전철은 80%대로 유지하고 화물 열차는 31%로 확 줄어듭니다. 코레일 사장은 30여 차례의 협상에도 파업에 들어간 데 대해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최대한 빨리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안전한 철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대화로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당수 열차가 멈춰서면서 시민 불편은 물론 논술과 수시 면접을 앞둔 대입 수험생들의 불편까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오늘 저녁 퇴근길 상황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수도권 광역전철 운행도 차질을 빚으면서 이용객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김다영 기자입니다. 일부 전동 열차 운행이 정해진 시각보다 늦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는 퇴근 시각. 열차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선 시민들을 실어 나르지만 긴 대기 행렬은 다시 금방 만들어집니다. 철도노조의 파업 첫날, 늘어난 운행 간격만큼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무 불편해요. 저뿐만 아니고 벌써 이게 차가 문이 몇 번 열었다 닫혔다 했는데. 수도권 전철 1호선과 3, 4호선 등의 퇴근 시간대 운행률은 평소 대비 8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신도림역의 경우 평소 3, 4분만 기다리면 도착했던 열차가 10분이나 걸려 왔습니다. 신도림역은 하루 평균 45만 명 가까이 이용할 정도로 붐비는데요. 배차 간격이 2배 넘게 늘어나자 시민들은 대체 교통수단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파업 초기니만큼 교통 혼잡이 크게 실감나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지만 문제는 파업이 길어질 경우입니다. 코레일 측이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행률을 끌어올리겠다곤 하지만 장기화할 경우 운행률이 떨어지는 건 물론 안전에 대한 우려도 지울 순 없기 때문입니다. 대체 인력으로 지하철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안전에 대한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은 하루빨리 노사 간 협상이 이뤄져 파업이 길어지질 않길 바란다며 당장 다가올 출근길을 걱정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정부가 철도노조의 무기한 파업과 관련해 코레일이 인력 충원에 관한 산정 근거나 재원 대책 등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 마련된 철도 파업 대비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노조는 4,600명의 충원을 주장하고 코레일은 1,800여 명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하나도 없고 이 방안이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면
현재로는 검토 자체를 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모호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한미군을 줄이는 것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답변한 건데요. 미국이 반대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코앞에 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협상팀이 협상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초강수를 뒀지만 주한미군과 관련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우리 협상팀은 전했습니다. 주한미군과 관련된 언급은 지금까지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몇 시간 만에 나온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발언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연내 타결이 안 될 경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직답을 피하면서도 여지를 둔 겁니다. I'm not going to prognosticate or speculate on what we may or may not do. The State Department has to lead in these discussions, and I'm sure that it's in capable hands, and we just. 지난 15일 정경두 국방장관과 서울에서 만나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확인해놓고 나흘 만에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둘러싸고 의견 차이가 큰 우리 측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미국 내 동맹 가치의 훼손 우려도 만만치 않은 데다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실제로 감축카드를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파행에 이어 주한미군 카드와 지소미아 연계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압박이 고조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교착 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우리 국회의 입장을 전하겠다며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 등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한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로 떠나기 직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세 사람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위비 협상이 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양국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공정하고 또 합리적인 방위비 협상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외교안보의 어려운 부분을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풀어가는 데 도움되도록 노력하고 오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더욱 튼튼히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은 더욱 공정하게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3박 5일 동안 미국 상하원 인사들을 주로 만나서 하행에 빠진 방위비 협상의 실마리를 풀어보겠다는 겁니다. 공화당 소속인 미하원 마이클 맥콜 외교위원회 간사, 찰스 그레슬리 상원 임시의장과 민주당 소속인 제임스 클라이번 하원 원내총리뿐 아니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등과 면담이 줄줄이 잡혀 있습니다. 한국 측 입장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겠다는 취지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야 원내대표끼리조차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민주당이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해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지소미아를 두고도 일본 수출 규제 해결이 없다면 종료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한미동맹을 위해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는 한국당 입장이 엇갈립니다. 여야는 공정한 협상을 요구하겠다는 큰 줄기에는 합의했지만 세부 사항에선 건건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국세청이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역외 탈세 혐의자 17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세 회피 수법은 교묘해졌고 대상은 더욱 다양해졌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법인이나 개인이 국내보다 세금이 적거나 없는 해외 지역을 활용해 탈세하는 행태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특히 다국적 IT 기업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한 것처럼 위장해 소득을 빼돌리는 신종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과거 일부 대기업 사주 일가에서 발견되던 전통적 역외 탈세 수법을
중견 자산가들이 모방하는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이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와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해외 부동산 취득자,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등 17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국적 외국법인 A사는 국내 계열 회사들이 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계약 체결권을 행사했음에도 단순 기능만 수행한 것처럼 위장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A사에는 국내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혐의로 수천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내국법인 B사는 해외 합작회사의 지분을 외국 기업에 양도한 것처럼 회계 처리한 후 실제로는 사주가 차명으로 보유하게 했습니다. B사가 해외 합작회사와 거래한 수출 대금 가운데 일부를 미회수해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데도 잦은 입출국으로 국내 체류 일수를 조절해 비거주자로 위장하는 이른바 세금 유목민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해외 자산에 대한 신고 강화나 역외 거래 부가제적 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4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역외탈세 조사로 추징한 규모는 1조 3,376억 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 15,000여 명의 명단을 서울시가 공개했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다고 버티는 체납자 일부는 초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전두환 씨는 4년 연속 억대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어둠이 막 걷힌 이른 아침. 전화를 안 받고 있어요. 결국 경찰과 소방까지 출동해 쇠파이프로 대문을 땁니다.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된 고급 저택. 지하엔 외제차가 여러 대입니다. 세금 6억여 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 집입니다. 체납자는 집을 비웠고 부인은 이혼할 사이라고 항변합니다. 이혼 정도가 다 됐는데 내가 이렇게 피해를 받아야 될 이유가 진짜 곳곳을 수색한 조사관들은 벽에 걸린 그림부터 정원의 소나무에까지 압류 딱지를 붙였습니다. 전화기를 꺼놨던 체납자는 뒤늦게 조사관에게 전화해 온갖 욕설을 퍼붓습니다. 당신도 인간 같지 않은 쓰레기들이야. 사람이 먼저지 세금이 먼저냐. 서울시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 15,000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을 합하면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3년 연속 138억 5천만 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혜저축은행 대표의 체납액이 최고액입니다. 전두환 씨는 9억 2천만 원을 내지 않아 4년째 명단에 올랐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35억 1천만 원을 체납해 2년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대행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고를 거쳐서 매각을 하고 청산 절차를 거쳐서 체납자에게 충당됩니다. 서울시는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이들에 대해 가택 수색뿐만 아니라 출국 금지, 행정 제재와 검찰 고발까지 할 계획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막고 본회의 부의가 2주밖에 남지 않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통과를 온몸으로 막겠다며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부여된 칼을 들어 당을 바꾸겠다며 총선을 앞두고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명분 없는 단식이라면서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황 대표의 단식은 정치 초보의 조바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명분 없음을 넘어 민폐라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 대변인은 정부를 걸고 넘어져 리더십 위기를 해결하려는 심산을 국민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곡기를 끊지 말고 정치를 끊기를 권한다고 꼬집었고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 대변인은 대권가도만 생각한 소화병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한신당 김정현 대변인도 차라리 전국을 돌며 민심 대장정이라도 하라고 논평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에서 단식을 선언한 뒤 곧바로 집회 중인 정광훈 씨를 찾았습니다. 평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극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온 전 씨는 이 자리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황 대표는 전 씨의 손을 잡고 함께 만세를 외쳤습니다. 염혜영 기자입니다. 결기에 찬 단식 선언을 마치자마자 황교안 대표는 청와대 근처에서 집회를 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 전광훈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황 대표는 전 목사와 함께 무대에 올라 집회 참가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황 대표는 전 목사와 함께 무대에 올라 집회 참가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함께 목숨을 걸고 막아내자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극우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광화문 광장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전 목사는 이 자리에서도 예외 없이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고 국민들 중에 총격을 가해서 죽인다니까 우리 국민들이 원체 선하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하지 다른 나라 같으면 누가 저런 대통령을 살려주겠어요? 정치권에 대한 거침없는 발언도 수위를 넘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주사파는 다 쳐내야 한다. 한국당 의원 가운데서도 박정희 정신을 제대로 모르는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정광훈 목사를 꼭 미친놈으로 보고 당신들 그렇게 하면 다음 내년 4월 15일 한 사람도 국회의원 당선 안 시킬 거야, 당신들 말이야. 한국당 의원들은 대거 무대에 올라 박수를 쳤고 황 대표는 한 차례 곤란한 듯 웃으며 전 목사의 등에 손을 얹었지만 발언을 막아서진 못했습니다. 결국 전 목사와 손을 잡고 만세 삼창까지 한 뒤 황 대표는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전광훈 목사님과 한국기독교 총연합 만세! 황교안 대표님과 자유한국당 만세! 집회 참가 이유를 묻는 질문에 황 대표는 기독교인으로서 참가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는 교회를 가고요. 그렇지만 다른 종교를 폄훼한 바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한국당은 황 대표의 단식이 정치 공학적인 계산은 없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공교롭게도 단식 첫날 극우 단체의 집회에 참석하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삭발에 이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규탄하며 초강수를 둔 건데요. 정치권에서 단식 투쟁은 주로 야당 지도자들이 종종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가장 마지막에 꺼내드는 카드이기도 하죠. 제1야당 대표로서 단식 투쟁은 2003년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또 2009년 정세균 민주당 대표에 이은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단식 투쟁의 역사는 군부 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983년 당시 야인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을 내걸며 단식에 들어가는데요. 단식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입원 병동까지 무려 2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김 전 대통령과 함께 야권의 두 축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1990년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를 요구하며 1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민주화 운동의 기폭제가 됐고 지금의 지방자치제도가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단식이 야당의 전유물만은 아닙니다. 2016년 9월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의 해임안 처리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세균 국회의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나서기도 했죠. 초유의 여당 대표 단식 투쟁이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7일 만에 막을 내렸는데 단식 도중에 당대표실의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 비공개 단식이라는 조롱과 함께 국정농대 사태 물타기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야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비상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밖에서도 야당에서는 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가 여당으로부터 특검 수용을 이끌어냈죠. 또 올해 1월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에 반대하며 5시간 반씩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는데 간헐적 식사, 또 웰빙 단식이라는 비판과 함께 결국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단식에 나서며 목숨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단식 농성은 때로 희화화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리기도 하는데요. 황 대표가 띄운 승부수가 훗날 역사 속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촛불 전국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을 준비하면서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선거 때까지 계엄을 유지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계엄령 아래 대선을 치르려고 했던 겁니다. 김호준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문건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시 안정화를 위해 비상계엄 선포가 필요하다는 문장 위에 작은 글씨로 계엄 수행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탄핵 인용 시 계엄 수행기간은 2개월, 기각될 시에는 9개월입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결과는 3월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3월을 기준으로 탄핵 인용되면 5월까지 계엄을 유지하고 기각될 때에는 12월까지 수행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5월과 12월은 각각 탄핵 결과에 따라 19대 대선이 치러지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수행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군대 투입할 것까지 다 어떤 부대를 투입할지를 미리 상정해놓고 계엄 선포한다는 건 이것 자체가 정상적인 계엄이 아니라 기무사가 탄핵 결과와 상관없이 19대 대선까지 계엄을 유지하려 했다는 겁니다. 군인권센터는 대선을 겨냥해 계엄 수행 기간을 정한 것은 당시 집권 세력이 다음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선거를 무산시켜 독재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센터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검찰이 관련 수사를 중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수사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홍콩 경찰의 봉쇄 작전으로 시위대의 전략적 거점이었던 홍콩 20대 안에는 극소수의 시위대만 남아 있습니다. 아직 여러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홍콩 시위 사태는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경찰에 의해 봉쇄된 홍콩 20대에서 시위대의 탈출 시도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번번이 차단에 막혀 학교 안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돌과 철루탄이 난무했던 20대는 폐허 상태 그대로입니다. 수십 명의 시위대가 남아 대학 체육관 안에서 생활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The underground to escape like me, I've attended twice yesterday and today, but it's in vain. 학교 안에 있던 의료 자원봉사자들도 떠났습니다. 대학 마당에는 구호를 바란다는 SOS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시위 참가자도 여전히 있습니다. 但係我唔會放棄任何一個手足，所以我會同佢哋留到最後一刻，我會係最後走嘅一個。 학교 밖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다시 교통방해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참가자 수가 적어 지난주와 같은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도심 시위도 폭동경찰이 직접 해산에 나서면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는 6일 만에 수업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당국은 20대 안에 남은 시위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아직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일요일로 다가온 구의원 선거에 연기가 결정될 경우 시민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됩니다. 6개월째를 맞고 있는 시위 사태가 진정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변수는 살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서울대에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가 훼손되자 학생들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대학에서도 대자보를 두고 중국인 유학생들과 실랑이가 잇따르는 등 홍콩 시위를 둘러싼 갈등이 우리나라 대학가로 번지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학생 2명이 교정에 있는 긴 현수막을 거둡니다.
연세대에서 중국 학생들이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무단으로 치운 건데 이내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저희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분이세요? 중국분이세요? 저 한국인인데요. 통은 무슨 상황 있어? 앞서 세종대에서도 한국과 중국 학생들이 대자보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서울대에서도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가 훼손됐습니다. 최근 대자보가 훼손됐던 서울대학교의 이른바 레논 벽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군데군데 대자보가 찢어진 흔적이 남아있는 가운데 학생들이 쓴 쪽지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홍콩의 자유를, 홍콩 시위를 지지하고 국가폭력과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등 시민들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많이 보입니다. 서울대 학생들은 대자보 훼손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무거운 죄라며 급기야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배움의 공간에서 이를 훼손하는 것은 다른 의견을 힘으로 짓누르려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국내 대학가에서 이처럼 홍콩 시위 지지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는 건 뿌리 깊은 중국과 홍콩의 갈등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에게는 제국주의 침탈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100년 후에 이제 반납받은 땅인데 자치를 요구하고 심지어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인들 민족주의에 큰 상처를 주는 행동으로 중국 유학생들의 불만이 커지며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국내 대학가의 홍콩 시위 지지 움직임은 점점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까지 예정된 가운데 국내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과의 갈등이 커지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한일 갈등 국면 속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액이 4분의 1이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정부는 여전히 당장 수출 규제 조치를 거둘 뜻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일본이 지난달 한국에 수출한 액수는 3,818억 엔, 우리 돈 4조 1,24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3%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9월 감소폭인 15.9%보다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10월 한국에서 수입한 총액도 하락했습니다. 2,733억 엔, 전년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일본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거둔 흑자 역시 전년 대비 41.5%나 줄었습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액 하락은 맥주를 비롯한 식료품과 자동차, 반도체 분야에서 컸습니다.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파로 풀이됩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이른바 노재팬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한일 갈등이 양국 거래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단 한국과의 무역 흑자는 감소했지만 일본의 지난달 총 무역 수지는 넉 달 만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수입액 자체가 줄어든 것이 유효했습니다. 지난 7월 시작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가 이처럼 부메랑이 돼 자국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규제를 이어갈 뜻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가 수출관리 운용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내린 것이라며 그 철회는 타국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연장 결정을 고려하는 조건으로 수출 규제 철회를 내세운 우리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WTO 본부에서 2차 양자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WTO의 1심 절차인 무역분쟁기구의 패널 설치를 요청하고 일본 측과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며 애써 태연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철회를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데 대해 가지야마 일본 경제산업상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거부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지소미아가 본래부터 크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듯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日韓 지소미아 この下で
これまで我が国や米国の情報に加えて補完的な情報収集を行うための情報交換これを行ってきており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일본은 아쉬울 게 없다는 태도입니다. 일본 언론도 대부분 정부 입장을 그대로 전하며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원해서 체결된 지소미아인데 종료돼도 일본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2016년 지소미아 체결 당시 일본 자위대 최고위직에 있었던 한 인사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는 일본이 강하게 원해서 체결된 것으로 종료되면 기밀성 높은 한국 정보를 못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아쉬운 대목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의 초기 정보. 지구가 둥글고 한국이 북한과 거리가 가까워 일본 레이더가 미치지 못하는 발사 정보를 한국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북한이 낮은 고도로 발사한 신형 미사일의 경우 일본 레이더가 더 포착하기 어려워 한국 정보가 한층 아쉬운 상황입니다. 탈북자 등 북한 관련 인사들을 통해 수집한 이른바 한국의 휴민트 정보도 일본이 탐내는 부분입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일본 정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안보상 일본에도 아쉬울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일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은 최근 접촉한 일본 정부 인사나 외교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한국에만 피해가 간다고 하면서도 지소미아 종료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속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열입니다.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효력 종료를 앞두고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비공개로 미국에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8일 미국으로 출발해 오늘 오후 귀국한 김현종 차장은 내일 문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현종 차장은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 인사들을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본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역할을 하는 방안도 공유했을지 주목됩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3분의 1 정도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한중일 3국의 초미세먼지 공동연구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대기 오염물질이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은 연평균 32%로 나타났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수치로 공식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우리나라 배출원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2%에 불과했습니다. 각국의 초미세먼지 자체 발생률은 우리나라가 연평균 51%, 중국은 91%, 일본 55%였습니다. 이번 공동연구에서 고농도 시기 초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분석이 빠진 것과 관련해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체 분석 결과 고농도 시기에 중국의 영향은 70%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의 주범 석탄화력발전소와 산업 현장에서 미세먼지를 걸러 배출한다면 대기 오염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연구진이 이를 현실화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를 포함해 34만여 톤, 대부분 석탄화력발전소와 산업 현장에서 나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전기를 띤 아주 작은 물방울을 분사해 초미세먼지가 달라붙게 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충남 보령화력 1호기에 이 기술을 적용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측정해봤습니다. 4개월 가동한 결과 초미세먼지는 97%, 탈황 공정에서 나오는 초미세 석고 입자는 95%가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미세먼지 절감 효율 90%로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일본 업체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같은 시간당 그리고 같은 면적당 2배, 3배 이상의 접촉 확률을 높여줌으로써 자그마한 집진기로도 훨씬 더 많은 미세먼지를 잡을 수 있는. 또 기존 집진기에 특정 장치만 추가하면 돼 설치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대부분 산업 분야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 집진기를 개조만 하면 되는 일이라서 설치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폐수에 섞인 미세먼지는 처리 과정을 거쳐 시멘트 재료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발전소와 제철소 공장에서도 실증 연구를 진행한 뒤 내년 4월쯤 기술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지난 4월 동해안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그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가 발생 200일이 넘어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검찰 수사를 거쳐 실화자와 한전 책임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게 또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 고성과 속초, 강릉과 동해 등 동해안 지역 두 곳과 인제 지역이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 지점에서 바람을 타고 사흘간 번진 산불에 삶의 현장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산림은 축구장 4,000개 규모, 이재민은 1,500명, 재산 피해는 1,300억 원에 달합니다. 고성 속초 산불은 전신주 고압선이 끊어지며 불꽃이 튄 경우입니다. 산불 원인을 수사해온 경찰은 한전 직원 7명 등 모두 9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2017년 교체 계획을 세웠지만 바꾸지 않고 방치한 낡은 전신주와 전선에 부실 시공, 부실 관리까지 겹쳤다는 게 경찰 판단. 하지만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진 관계자들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죠. 변호인단 쪽에서도 이제 강풍 등을 이제 주장하는 부분이고. 강릉 동해 산불도 더디긴 마찬가지. 야산에 지어진 신당에 있던 전기 촛불이 발화 원인으로 지목됐고 신당 관리인인 60대 여성을 실화 혐의자로 지목했지만 아직 재판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인제 산불은 더합니다. 그나마 실화 혐의자를 조기에 검거해 재판에 넘겼지만 처벌은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인제 산불은 주민이 잡풀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이어진 경우였습니다. 지난달 이곳 춘천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는데 피고인은 출석하지 못했고 재판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피고인이 90이 넘은 고령인데다가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절이 3번 바뀌고 나서야 마무리된 동해안 대형 산불 수사. 임시주택에서 머무는 이재민들은 여전히 거리를 전전하고 있지만 책임자 처벌까지는 멀고 먼 이야기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제주 해상에서 화재 사고로 실종된 대성호 선원 11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이어졌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선체 인양 작업도 진행됐고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보도에 유종민 기자입니다. 대성호 실종자 수색은 사고 해역을 9개 구역으로 나눠 광범위하게 진행됐습니다. 합동구조대는 함정 51척과 헬기 등 항공기 9대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표류 중인 선체 뒷부분에 대한 인양 작업도 진행됐습니다. 8m 남짓한 크기인 배 뒷부분은 취사실과 침실이 있고 불로 그을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아 작업을 중단하고 협의 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화재로 두동강 난 뒤 침몰한 배 앞부분을 찾기 위한 탐색도 이어졌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힐 기관실과 조타실 등이 있는데 아직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함선에서는 음파 탐지기 및 어금 탐지기 등을 이용하여 대성호 선수 부위 침몰 추정 해역을 선체 탐색 중에 있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가족들은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 상황과 사고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해경은 500톤급 경비함을 지원했습니다. 가족들은 약 3시간에 걸쳐 배를 타고 사고 해역에 도착해 대답 없는 바다를 눈물로 지켜봤습니다. 또 베트남 선원들의 가족도 통영에 차려진 대책본부에서 마음을 졸이며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그제 예멘 서해상에서 피랍됐던 한국인 2명을 포함해 선원 16명과 배 3척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0시 40분쯤 모두 풀려났다고 외교부가 발표했습니다.
석방된 선박과 선원들은 아직 예멘 호데이다주 살리프항에서 출항 준비 중으로 이틀 뒤 사우디아라비아 지잔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했던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과 관련해 스쿨존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집권 후반기를 맞아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논란거리는 정리하면서 민생과 경제를 직접 챙기는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두원 기자입니다.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나선 스쿨존 교통사고 피해자 고 김민식 군의 어머니. 아이들이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위로 말씀드립니다. 안타까운 표정으로 사연을 들은 문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식이법 법제화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를 두고 어수선했다, 깊이가 없었다는 등의 논란도 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과 국민의 자유로운 소통에 점수를 줬습니다. 조국 전 장관 문제 등 논란거리는 깔끔히 사과하면서 새로운 분위기로 임기 후반을 시작하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혁신적 포용성장이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더욱 힘을 쏟겠다는 각오로 풀이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과 희망을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는데 정책적 수단은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서울의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는 데 투입될 전망입니다. 합동조사가 일회성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유형은 이제 부모 자식 간에 혹은 가족 간의 자금의 대차를 이용해서 고가 아파트를 샀다든지. 문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총선이 있는 집권 4년 차에 성과 만들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우리 궁궐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곳 가운데 하나인 경복궁 향원정에선 현재 복원공사가 한창인데요. 여기서 온돌 구조가 발견됐습니다. 독특한 구조의 온돌이라는데 이승은 기자가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향기는 멀수록 맑다는 뜻의 향원정. 고종이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 바로 옆 건천궁과 함께 사비를 들여 지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존하는 전통 건물 중 유일한 육각형 2층 정자로 네모 모양 연못 가운데 섬을 만들고 그 위에 세워졌습니다. 아궁이가 있어서 온돌이 있을 것으로 짐작됐는데 해체 보수 과정에서 온돌 구조가 발견됐습니다. 보통 온돌방은 방 가장자리는 물론 방 중간으로도 열기가 전해지도록 열기의 통로인 고래를 중간에도 만듭니다. 하지만 향원정의 온돌 구조는 육각형인 1층 방바닥 가장자리가 되어지도록 도넛 형태로 고래가 만들어졌습니다. 취침하는 곳이 아니라 쉬는 공간이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바닥이 온기를 쉽게 잃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급격하게 고래가 낮아지는데요. 이 기능이 이제 공기의 흐름을 촉진하는 동시에 열을 머금고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방 안쪽으로 붙여서 건물 내부로 시상을 했다는 거는 보온에도 굉장히 좀 신경을 쓴 구조라고. 향원정이 여러 차례 보수에도 기울어졌던 원인도 밝혀졌습니다. 주춧돌을 지지하는 널쩍한 돌이 깨진 겁니다. 향원정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맨 꼭대기 장식기와도 바뀌고 나무 울타리도 사라졌습니다. 문화재청은 원래의 모습을 최대한 복원해 내년 7월 향원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향원정 일원은 경복궁 일대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공간 중에 하나고요. 특히 이제 명성화가 뒤편에 있는 건천궁에서 시해된 장소이기도 하고요. 휴식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JSA 대대장이 이 청와대 안보실 차장에게 직접 보고했죠? 그 사실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 개통을 거치지 않고 보고한 것에 대해서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조사 결과 그 JSA 대대장이
그 자신의 이제 군 작전 계통에 있는 유엔사 측과 그다음에 작전사 측에도 통보를 했고 국방부 대북정책 과장에게도 지금 보고를 한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중차대한 사실이 이 청와대 안보실에는 보고가 되고 제대로 직접 보고가 안 됐다는 사실은 뭔가 군 기강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원님 들어보세요. 언론에 포착이 되어서 노출만 되었지 않았으면 깜짝같이 모르고 넘어갔을 거 아니냐. 이거 국가 기밀 은폐로서 국가 범죄입니다. 이거. 국가 기밀 은폐로서 국가 범죄입니다. 이거. 어떻게 범죄라 그러고 말이요. 아니, 동료 의원 얘기하는데 제요 좀 가만 계세요. 말 같은 소리. 뒤에 아니 이걸 갖고 국가 범죄라는 말씀은 좀 들어보세요. 참. 그 부분은 좀 철회해 주세요. 철회 못해요. 국가 범죄라니 말이야. 범죄가 뭐예요? 범죄라는 말씀은 아니란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아니 의원 얘기하는데 그렇게 배웠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의사진은 내가 했잖아. 언론에 노출이 되었기에 그때 알려진 거 아니에요? 아니 다 보고했다고 말을 하면 받아들여야지. 보고했다고 말하는데 너무 심하잖아요. 아니 내부적으로는 다 좀. 자 김동현 의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란 말이야 그럼. 자 차기를 선포합니다. 말을 좀 똑바로 해야지. 국가 문제가 뭐야? 그만 좀 물어먹어요. 그만 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가 문제. 의원 수수해. 우려먹다니. 아니 안돼 차고요. 오심줄 묶어서 그래 보냈는데. 이거는 너무 심한 말씀이에요. 국가 문제라는 거. 차분차분 따져야지 말이야. 우려먹다니. 동생이 말하는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철회와 패스트트랙 법안 포기를 요구를 하면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이 투쟁 삭발을 한 지 2개월 만인데요. 다른 정당에선 이 뜬금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제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저는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겠습니다. 제가 단식하는 것이 며칠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못 이기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외유 내각입니다. 아니에요. 보면 너무 양전에 도대체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간절한 관심, 용성 그리고 이런 용성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네, 황교안 대표 단식 농성 시작을 했습니다. 법률상 문제 등으로 장소를 옮기긴 했지만 이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번 이 삭발을 감행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제1야당 대표가 삭발을 하고 또 연이어 단식 투쟁을 하는 것은 상당히 흔치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에 대한 말 그대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한다는 건데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접 싸우는 무슨 뭐 격투기라든가 이런 거면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바로 승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정치적인 사안을 가지고 지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라고 했을 때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 여론은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정부라든가 정책적으로 관철이 되고 있지 못할 경우에 국민과 더불어 사고 있다든가. 네. 그런데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직접적으로 내걸고 있는 지소미아 관련 부분은요. 네. 국민들의 여론조사에서는 다수가 오히려 지금 한일 관계 문제에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자 그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다만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호응할 것인가는 좀 반반으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단식을 통해서 지지하는 국민들과 더불어서 가는 그런 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 당장 무슨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 조금 엉뚱한 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이번 단식 결정이 명분을 내걸긴 했지만 네. 그동안에 본인이 당내에서 뭔가 리더십의 위기를 이걸 가지고 한번 돌파해 보려고 했는데 네. 오히려 본인의 리더십의 위기를 더 수렁에 빠뜨리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이 조금 지배적입니다. 뭐 본인이 결정한 건지 아니면 참모들의 조언을 받아들인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그 황교안 대표의 행보가 정치적 행보가 좀 무리수를 많이 두는 것 같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좀 봅니다. 예. 왜냐하면요, 지난 6일 날 보수 대통합을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실질적으로 지금 뭐 그렇게 큰 진전이 없고요. 네. 그리고 김세연 의원이 황교안 대표와 관련돼서 네. 사퇴하라는 거를 얘기를 했고, 그렇죠. 또 18일 날 공식적으로 대통령한테든 뭐 비공식적이든 면담 제안을 했지만 그것도 이제 지금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고요. 네. 가장 큰 거는 이제 23일 이후에 가장 중요한 선거법 개정이 이제 본회의 상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한 투쟁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선택의 강도를 높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이게 그 우리 역사를 찾아보면 2003년도 11월 26일 날 네. 당시에 최병렬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합니다. 근데 그때도 뭐 측근 비리와 관련된 특검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실은 이제 그 최병렬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거든요. 근데 내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친이해찬계와 반이해찬계가 굉장히 격돌을 했었는데 네. 최병렬 대표가 당시에 반이해찬 계열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당내 이런 분란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 단식을 통해서 그 주도권을 갖고 물갈이 공천 5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내 쇄신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힘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끔 다시 얘기해서 굉장히 지금 절박한 상황까지 몰려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불가피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요, 불가피한 상황 환경은 저 공감하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은 다른 데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 통합을 문제에 던졌는데 당 내부에서도 방식에 대한 뭔가 메신저 역할을 했던 원우철 의원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가장 직접적인 상대였던 유승민 의원 진영에서도 조금 그렇게 호응하지 않았었고요. 조금 전에 또 지적했던 김세연 의원 얘기했던 부분 여기에 대한 호응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본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 즉 혁신에 대한 뭔가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당 내외 지지든 간에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위기에 빠진 걸 가지고 여당을 향해서 공격하는 방식의 단식을 했을 때 과연 그게 본인의 리더십을 회복하는 그런 뭔가 불가피한 선택이겠느냐.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본인의 리더십의 위기를 더 어렵게 만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 대표가 단식 투쟁의 명분으로 3가지를 내세웠는데 이 대여 투쟁의 방식으로 단식을 선택을 했지만 사실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엉뚱한 곳에서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3가지 명분 중에 이제 2가지가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아니겠습니까? 문희상 의장의 방침에 따르면 이제 12월 3일 날 부의가 가능한데요. 그럼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의나 상정 또는 표결 절차를 막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도 봐야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이렇게 강렬하게 저항을 할 경우에 자유한국당만 배제한 상태에서 여야 4당이 처리한 데는 굉장히 부담을 가질 겁니다. 가장 최근에 정치개혁 특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때 당시에 손학규 제1당은 아니지만 바른미래당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정치개혁 특위의 정상화를 이끌어낸 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거꾸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물론 황 대표가 엉뚱한 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도 보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돼서 이것은 살을 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가 되면은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보수 대통합도 완전히 물거품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지소미아라든지 공수처 설치법 포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그래서 결국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선거법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쪽이 가장 큰 나름대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선거법이라는 것은 또 한쪽을 배제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최소한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일정한 요구를 관철시켜야 되는 나름대로의 그런 절박함이 좀 숨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김영민 교수 지적처럼 선거법 문제를 제1야당을 일방적으로 배제한 채 관철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지하기 위한 마지막의 행동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부분에서의 활동이 뭔가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공감을 받는 상태에서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당장 오늘 보십시오. 청와대에서 움직이면서 나오려고 했을 때 누구 어디 무대에 올라갔습니까? 정강훈 목사가 지금 문재인 퇴진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 합류해서 얘기하면서 손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대체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강경 기독교 보수단체로 인식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반하는 행동이 일단 단식 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첫날을 그렇게 동반하는 행동을 보인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에서 선거법을 일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자칫하면은 극단적인 행보로 이해될 소지가 있어가지고 적어도 오늘 시작한 첫날 행보에서는 그렇게 저는 바람직한 이후에 본인들이 의도하고자 하는 그것이었다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행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도 그 입장문을 발표하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죽기를 각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식 투쟁의 이유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한번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 여러분, 저는 단식을 시작하며 저를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비우겠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가세한 경제 안보 지각 변동은 대한민국의 일터와 기업, 해외 투자사들을 요동치게 할 것입니다. 그 충격은 우리 가정의 현관문을 열고 우리 안방까지 들어올 것입니다. 제가 단식하는 것이 며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못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이번엔 좀 다른 정당 반응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식, 뭐 삭발 이런 것들은 이제 정치적 행위이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뭐 유튜브 같은 여러 가지 소통 창구도 있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창구들이 있어서 뭐 삭발 그리고 이런 단식이 지금 시대에 어울리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야당 대표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인정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정당들의 반응은 어떤지 들어보시죠. 황 대표의 단식은 명분이 없음을 넘어 민폐입니다.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면 20대 국회의 남은 성과를 위해 협조하십시오. 국민 감정, 시대적 정신과 괴리된 단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황 대표가 제1야당의 품격을 되찾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회복하는 데 노력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뜬금없이 단식을 하겠다니 황당할 뿐입니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에게 진지하게 충고합니다. 무슨 의도로 단식 카드까지 꺼내들었는지 별 관심은 없지만 뭐가 됐든 뒤틀린 판단입니다. 네, 다른 정당에서 들으신 대로 이제 혹평을 쏟아냈는데 지금 문제는 그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의견이 있는 것 같더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 굉장히 많은 분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식에서 당 쇄신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여전히 고질적인 친박과 비박 간에 있어서의 갈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뭐 폭발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잠재울 수 있는 카드로서 단식에 대한 그런 그 수단을 이제 활용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뭐 지금 각 정당들의 대변인들을 포함해서 이러한 논평과 더불어서 뭐 많은 비판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결국은 국민 심판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국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네. 지금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만약에 단식이라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투쟁 말고 현재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소진됐다는 거죠. 지금 이제 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쇄신에 대한 것을 통해서 가져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점상으로 보면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어떠한 나름대로의 돌파구 카드를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정기국회가 다 끝난 상태에서 뭔가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친박과 결별을 하고 유승민 의원과 같이 함께 개혁 보수로 가져가겠다라든지 이 다양한 카드를 쓸 수가 있는데 현 시점으로 해서는 결국은 현재 처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단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자체적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성공 여부는 결국은 국민들이 그렇겠죠. 얼마나 공감대를 네. 이뤄낼 수 있느냐라는 네.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단식에 관한 시대적인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할 겁니다. 아까 네. 앵커가 지적했다시피 과거에는 뭔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 단식이라는 강한 무엇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확산시키는 80년대 YS의 단식이라든가 이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고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단식이 정말 강한 투쟁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여야 간의 대결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단식 이상에 상당히 지금 강하게 맞붙이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자면 현재의 단식은 이전의 정치 투쟁의 도구를 삼았던 그 성격하고 다르다라는 것하고요. 네. 오늘 역시 본인도 황교안 대표 본인도 그냥 세 개만 내걸고 하기에는 당내 조금 호소력이 약하다는 생각을 했는지 네. 혁신과 통합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죠, 오늘이요. 그런데 지금 혁신과 통합을 내건 지가 지금 두세 달이 됐는데 네. 어느 방향으로 혁신하겠다니 던진 적이 없어요. 그 뭔가 목표가 있다면은 동조하는 사람들을 같이 따라가고 할 건데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김세현 의원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당의 한때 대표 경선에서 경합을 했던 오세훈 전 의원 네.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김세현 의원이 희생으로서 얻은 좋은 기회를 지금 날려버렸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정도 상황인데 상황 인식에 대해서 뭔가 황교안 대표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1야당의 대표가 단식을 할 정도라면은 전국에서 뭔가 쇼크를 일으킬 정도로 큰 사건이 돼야 됩니다. 그런 나머지 정당에서 계속해서 지금 거의 비아냥거리는 수준으로서 응대하는 수준이라면은 황교안 대표가 정말 정세 인식이라는 상황 인식을 적절히 하고 있나 조금 좀 회의적인 느낌이 들긴 합니다. 지금 뭐 화면에서도 보시겠지만 이제 단식 투쟁을 시작한 곳이 청와대 분수대 앞인데요. 이 소식을 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기정 정무수석을 현장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설득도 하고 위로도 했다고 하는데, 자, 그 강기정 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군요. 이 나를 지세울 것 같다고 생각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문 대통령이 어떤 의미에서 집 앞에 온 손님이다. 그러니까 찾아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강기정 수석이 위로도 하고 설득도 했지만 이제 뜻은 굽히지 못하고 계속 황교안 대표가 계속 투쟁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됐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의 과거 발언이 화제를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치인의 3대 쇼라는 발언을 한 건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일단 들어보시죠. 오늘날 21세기 국회의원이 안 할 3대 쇼가 있다. 네. 첫째는 삭발하지 마라. 예. 두 번째는 단식하지 마라. 예. 세 번째는 의원직 사퇴하지 마라. 네. 삭발해도 머리는 길고 단식에도 굶어 죽지 않고 의원직 사퇴한 사람 없다. 그래서 이제 3대 쇼다, 진정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삭발했고 단식했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이제 사퇴다. 뭐 이런 얘기도 오늘 또 했더군요. 글쎄요. 그 박지원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무슨 뭐 나름대로 주목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러한 걸 무조건 폄하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199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요 13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그때 연세가 64세였어요. 지금 이제 뭐 나이가 많으셨었죠. 그때 13일간 단식 투쟁을 할 때의 명분이 뭐였었냐면 내각제 포기하라. 3당 합당은 내각제 포기에 대한 부분하고 지방선거 자치를 실시하라라는 것을 가지고 단식을 했습니다.
그럼 그래 똑같은 논평을 해가지고서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의 단식은 굉장한 명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있는 거는 뭐 하지는 말아야 된다. 3대 뭐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저는 꼭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정치적 수단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렸을 때 이것을 본인이 결국 판단을 한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결국 국민들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과거에 지금 여당이 야당할 때 얼마나 많은 단식 투쟁을 했습니까? 김한길 당시의 대표도 국정원 댓글 가지고 단식 투쟁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세월호 때문에 단식 투쟁을 했고, 정세균 지금 전 의장도 단식 투쟁했고, 이 단식이라는 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선택이 잘못된 것일 수는 있으나 그걸 무조건 폄하하고 조롱하고 이런 거는 저는 정치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좀 봅니다. 얘기한 대로 뭐 쇼로였을 경우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정말 절감한 의식 속에서 이 단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효과를 보기도 했었죠. 근래에도 사실상은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 손학규 대표, 뭐 이정미 대표가 국회에서 단식했을 때 바로 그때 각 당 대표들이 모여서 합의서 써가지고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고요. 동기는 다르지만 국회의원들을 사퇴하겠다 약속해갖고 사퇴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데요. 4대강 관련해가지고 박세일 의원이 사퇴를 했었고요. 김정인 의원도 당장 20대 비례대표로 당선돼가지고 이런 일 한다면 국회의원 그만두겠다 사퇴를 했기 때문에 사퇴한 의원 없다라는 것은 사실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세종 씨가 아니고 당시에 4대강이 아니고 세종 씨와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도 아주 박세일 초선이었지만 과감하게 사퇴를 한 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위로 말씀드립니다.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되게 시장이었어요. 예. 근데 저는 그게 우리 작은 대한민국이라면서 대통령께서 처음에 말을 시작하셨는데 딱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국민들, 아쉬움과 실망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어제 한 120분 가까이 진행이 됐죠. 생방송으로 진행됐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 국민 패널 가운데 한 열 몇 분이 질문을 했고 대통령의 답을 듣기도 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우선 저는 뭐 일반 국민들 300명 중에서 17명 정도가 질문했다고 그래요. 네. 그 방식 자체는 서로 주목해 볼 수 있겠지만은 시점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반환점을 돌아서 10여 일 지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반환 기간 동안에 반돈 시점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행보할 것인가라는 거였는데 그런 메시지를 전혀 담겨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고요. 국민과의 대화라고 했지만은 형식상으로는 대화라고 했지만은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고 대통령께 질문하면은 대통령이 답변해주고 좀 그랬습니다. 아까 김어준 씨가 돛대기 시장이니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다른 언론이나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했다면 좀 난리가 났을 것인데 김어준 씨가 그런 얘기했다시피 조금 서로 막 손을 들고 난리하는 모습은 좀 보였어요.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기회가 안 나오니까 대통령 발언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면 그때부터 막 손 들고 소리를 지르고 했던 그런 것인데요. 저는 그 내용상으로 뭔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후반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담지 못했던 건 좀 아쉬웠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언론에 나와서 평가를 했습니다.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가장 큰 강점은 진심이고 진정성이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방송에서 어쩔 수 없이 큐시트라는 걸 만드는데 또 수많은 언론에서는 그게 뭐 다 짜고 친다 뭐 여러 가지 또 의혹들을 제기하니 그럴 바에야 그냥 한번 아무것도 없이 해보자 했는데 대통령께서 오케이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고 대통령의 진심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쪽도 있고 뭐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을 포함해서
여당 내부에서도 형식상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뭐 돗대기 시장이다, 뭐 형식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뭐 당연할 수밖에 없죠. 전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우리가 밀린 그러니까 숙제 이게 만약에 기자들이 저렇게 했으면 돗대기 시장에서 비난을 받아야 되지만 전 일반 자연스러운 국민이, 거예요. 그러니까 밀린 숙제를 하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현상이라고 좀 봅니다. 국민과의 대화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아주 경계 잘 짜여진 것이 아니라 막 정말 어떤 경우에는 돌발적인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막 질문이 아주사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거죠. 다만 제가 그 1933년도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32대 대통령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때 대공황 시절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난 다음에 라디오 방송을 합니다. 그 유명한 노병정담이에요. 그 노병정담을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내가 대통령 선거 과정 때 얘기했던 뉴딜 정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미국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노병정담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평가를 하고 그 10월 달에 했었던 노병정담을 타임즈가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국민의 차디찬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줬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김 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저렇게 형식보다는 앞으로 집권 후반기 때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지금 굉장히 강대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 구조는 감소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들이 훨씬 많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더 많이 얘기해 줬어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부분을 또다시 듣게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콘텐츠 면에서 봤을 때 조금 기대했던 만큼의 그걸 가져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결국 시행착오를 거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과의 대화를 저렇게 폭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면 경제면 경제, 안보면 안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좁혀져서 국민과의 대화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 저걸 한 번 했다고 해서 또 끝내고 문제가 있다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자주 국민들과 만나고 또 저 안 속에 다음에는 국민들하고 기자들하고 같이 섞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거는 뭐 난장판이니까 다음에 할 필요가 없다라든지 쇼니까 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국민이 끊임없이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은 계속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내용상의 문제를 떠나서 이 만남 자체 의미를 두는 것은 또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탁현민 전 행정관이 그런 얘기했었죠. 그동안에 많이 대통령이 소통을 가졌다. 저는 그 말 자체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신 대통령이 뭔가 서민적이고 소탈하다는 이미지는 탁현민 행정관이 있을 때 많이 보여줬었죠. 출발했을 때 하이 나셔츠를 입고 커피를 들고 움직인다든가 그다음에 대기업 총수들과 생맥주를 마신다든가 다만 대통령은 이제 광화문에서 퇴근하는 사람들하고 막걸리 마시고 싶다 이런 행보를 보여주지 못했죠. 거기에 준하는 행태로서 좀 보여줬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다만 고민정 대변인이 무슨 얘기했느냐. 대통령이 여러 가지 솔직한 답변을 하고 진정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 사람들은 그럼 바로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사전 각본에 의한 답변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그런 무대를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이 진정성을 가지고 답변할 정도의 질문이라면은 기자라든가 대통령이 답변만 해야 되는 전문성을 가진 질문을 했을 때 대통령이 사전 각본에 의하지 않는 진정성 있는 의견을 듣는 거지. 대통령의 일반 국민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을 때 대통령 뜻대로 그냥 전달하는 것이 즉석 질문에 대통령 역량을 보여준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진심 진실성을 잘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평가 부분이 다를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을 일관성 있게 얘기했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진심과 진정성이라는 부분보다는 가장 핵심적으로 저는 이 대화를 볼 때 준 기준은 뭐냐면 대통령이 상황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저는 핵심적 포인트였었어요. 왜냐하면 상황 인식을 통해서 진단이 만들어지고 그 진단에서 처방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관통하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변화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전반부에서 했었던 것 부족한 것을 후반부에 좀 변화시키고 수정하고 하고 네.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부족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부동산 문제 정책도 그렇고 네. 더 나아가서 지금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보면은 결국은 이 정책을 만든 거는 정부인데 탄력근로제라든지 유연근무제 같은 거를 빨리 국회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쉽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국회가 무슨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좋은 정책인데 보완이 안 됐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오히려 기본적 정책 방향성에 대한 수정에 대한 얘기를 해줬었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이것을 뭐 예를 들어 국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잘못했다고 한다는 그런 상황 인식이 저는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운영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느 부분은 정말로 통일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부처 장관이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대통령을 통해서 들으려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었지만은 정말 집권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국정 기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에 국민들은 정부의 발표하고 다르게 이런 인식들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대통령도 같이 인식하고 있을 것인가. 이런 큰 것들을 질문해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대통령이라든가 일반 정부에 관심 있는 것과 구분되지 않고 이것저것 질문했는데요. 네. 역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한테 앞으로 좀 기대하는 질문, 다른 기자들과의 좀 질의응답 기회를 가져가지고 네. 그걸 좀 보완해 준다면은 네. 뭐 또 단계별로 나눠서 역할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언론이나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원장님이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 하반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은 좀 없어서 아쉽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기 하반기를 맞아서 강조한 게 이제 공감과 소통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제는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뭐 예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자 생중계 같은 거를 안 한 대통령도 있었고요. 또 뭐 미리 질의와 답변을 짜고선 한 대통령도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제 조금 어수선한 측면도 있지만은 좀 진일보한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보완 같은 거에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시키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측면을 시작으로 본다면 오히려 어수선 자체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겠죠. 예. 제가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저랑 국민과에 대한 자주 가지면 좋고요. 더 나아가서 대통령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기자간담회를 자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 문제와 관련돼서요.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이란 관련된 문제만 가지고 1시간을 답변을 했어요. 근데 딱 7명이 기자가 질문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도 어떤 말을 했냐면 지금 이 1시간 동안 했지만 그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문제나 시중에서 많이 나오는 비판에 대한 것 중에서 내가 답변하지 않은 거 있으면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란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지소미아만 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줘야지 국민들이 이해하는 폭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바마 대통령이 한 달에 평균 1.7회씩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도 2.08이에요. 그러니까 참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통령이 이제 기자간담회라는 것보다는 뭐 연초가 되면은 뭐 신년 기자회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나기 때문에 네. 국민과의 대화는 국민과 대화대로 하고 네. 그리고 기자간담회도 자주 해서 이것을 좀 보완하면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네. 그러한 그 취지에 맞는 네. 나름대로의 좀 변화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문재인 정권이다 아니면 앞으로 계속 좀 다양한 시도로 대통령이 좀 다양한 시도로 이제 직접 국민과 접촉하는 그런 방식이 발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만 좀 짚고 싶은 거는 어쨌든 간에 어제 국민과의 대화이고 국민이 묻는다고 했는데 뭐 쓴소리나 좀 질책어린 질문은 좀 없었던 것들도 좀 아쉬움으로 여겨지고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말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현안을 들었을 때 설득을 해야지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지지자들만 설득해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식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질문을 대통령이 답해주는 자리였기 때문에 치밀하게 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아까 김영준 교수가 기자들과 상시에 많은 대화를 갖는 것 얘기했습니다. 우리 앵커도 뭐 기자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국민과의 대화라는 것은 사실상 언론과의 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반환점을 도를 무렵에 얘기했던 비판 의견에 대해서 경청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 국민을 찾아가서 비판적인 의견을 경청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비판하는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민과의 대화
얘기하면 실질적으로는 언론 기자들과의 상시 대화가 사실상 국민의 대화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 비판 의견에 대한 경청 역시 야당에 대한 의견 경청으로 대처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300명에 대한 선출 방법에 있어서의 조금 변화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거는 성향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은 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30%는 진보고 40%가 중도고 30%가 보수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이 정도 비중은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보수 성향인 사람도 참여를 해서 대통령에게 정말 송곳 같은 질문을 하고, 그것을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을 하고, 그리고 향후에 미래지향적인 정책 방향을 하냐, 그것을 보고 싶은 거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지지하는 사람들만 참여한다면 그건 팬미팅이 된다라고 지적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네. 만약에 다음에 국민과의 대화를 한다고 한다면 참여하는 분들의 구성에 있어서도 좀 정교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미국에 가지 마십시오. 한미동맹 우선 해야지, 뭐하는 소리야 너들? 네가 좀 지킬까 나라를? 빠지냐 그 자식들이 뭐하고 있어 이게? 한미 동맹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도 방위비 협상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공정하고 또 합리적인 방위비 협상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한미 동맹은 더욱 튼튼히, 방위비 분담금은 더욱 공정하게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네, 보신 대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미국 의회 쪽 또 정부 쪽 사람들 설득하겠다면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3박 5일 일정인데요. 뭐 얼마나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미국이 뭐 우리나라와 협상할 때도 갑자기 뛰쳐나가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강경하게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이번에 지금 어제 뛰쳐나가고 하는 걸 보니까 당장은 뭔가 합의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형식상의 절차로만 하고 있어 보이고요. 네. 지금 이미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EU까지 지금 거의 5배 이상씩을 지금 형식상을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당장 타결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계속 압박의 수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침 지금 며칠 안 남은, 이틀밖에 안 남은 지금 지소미아 관련 문제도 맞물려 있고요. 네. 다만 그 주변의 전문가들이 지소미아와 미국과의 관계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지배권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한미 동맹과 한국이 미국의 뜻에 따르는지를 여부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결국은 한일과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법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미국 방문했을 때 의원들이 우리 각 정당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가서 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을 건데, 네. 여기서 지금 이제 의회에 각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주요 지금 지도자들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의회의 각 담당자들을 만나고 또 정부 측의 지금 비건 대표라든가 다른 쪽도 만나게 하는데, 네. 과연 트럼프 스타일에서 이 만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고 네. 본다면은 네. 저는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의지를 전달하는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봅니다. 더불어서 지금 새 원내대표가 가는데 네. 새 원내대표의 나름대로 합의된 그런 안이 있나요? 없죠. 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가서 어느 쪽에서는 뭐 나름대로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하겠고, 네. 어느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공평하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조율된 의견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너가 나가서 트럼프식의 이런 그 협상 방식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두가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트럼프가 쓴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아주 면밀히 읽어보면요. 협상에서 많은 원칙을 얘기합니다. 11가지 원칙을 얘기를 하는데, 방위 부담과 관련돼서 크게 눈에 띄는 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크게 협상해라. 크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지금 막 5배, 4배 막 하는 거 그 맥을 같이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최악인 상황을 대비하라. 이게 깨졌을 때 벌써
미국은 어떤 나름대로의 안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요. 항상 트럼프는 뭐냐면 지렛대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지렛대라는 거는 뭐냐면 주한미군과 관련된 것을 지렛대로 해서 방위 부담금을 높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거든요. 이러한 부분 속에서 어떻게 여야 원내 3당 대표가 이런 것에 대해 나올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정말 충분히 조율하고 가야지 그냥 무슨 뭐 가서 만난다는 것 그 자체보다는 좀 정교한 그런 플레이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뭐 트럼프를 당장 움직일 수 없는 한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의지를 표현한 정도의 의미가 있지 가서 무슨 뭐 그동안에 트럼프가 가지고 있었던 협상의 전략이라든가 시간을 움직인다든가 그런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 아니면 감축 악박카드로 쓰겠죠? 그 지렛대 이용한다는 게 그런 그렇죠. 거죠. 예, 예.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만 압박하는 게 아니라 일본은 4배에서 80억 달러 정도 얘기를 하고 뭐 좀 나토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실리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방위 분담을 올릴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올리는 부분 쪽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보충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군사와 관련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방위 분담 비용과 거의 상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보니까 오히려 비중을 미국 국내 정치에 좀 두고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주한미국 감축 관련해서는 늘 발언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 흔들림 없다라고 얘기했다. 당장 지금 에스퍼 장관의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경도 장관하고 했던 얘기하고 밖에 나가서 또 같이 만나서 했던 얘기하고 여지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하는데 저는 현재 규모에서는 그런 예측은 되게 많이 하고 합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내년에 교환 부대를 교환하지 않고 그대로 바로 물러서는 정도의 규모는 축소할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요한 고리에 대한 히소미아 관련 인식을 국내 여야 정치인들이 어떻게 좀 합의를 구할 것인가.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은 방위비 분담 관련해서 국내 의견 합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오늘 나이트 포커스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개인 차량을 끌고 오셔가지고 한 군데 모이셔서 4-5명이 모여서 트렁크나 자기 차량 그 조수석에서 장비 꺼내서 입고 그냥 걸어가시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좀 찡해서 방금 인사하신 분 가운데 독도 헬기 사고 아직까지 이렇게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분도 계셨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되면은 노후된 장비가 하루속히 교체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인력 문제도 지금 빨리 통일될 것이라고. 올해 수능 난이도는 불수능으로 꼽혔던 지난해보다는 다소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수능을 치른 고3 수험생들은 수학을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꼽았고 국어가 가장 쉬웠다고 답했습니다.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보다 쉽다, 어렵다 논란이 많은 수능 수학에 대해 고3 수험생 41%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입시업체가 수능을 본 고3 수험생 673명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인문계 학생의 36.6%, 자연계 학생의 46.4%가 수학을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꼽았습니다.
반면 지난해 불수능으로 불렸던 국어는 인문계 학생의 39.5%, 자연계 학생의 34.4%가 가장 쉬웠던 영역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국어의 체감 난이도는 인문계 학생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14.6%, 자연계 학생은 77%에서 13.1%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어와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다음 달 26일부터 시작되는 정시전형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상향과 적정, 하향 각 하나씩 지원하겠다는 수험생이 30%로 가장 많았습니다. 적정 플러스 상향과 적정 플러스 하향이 뒤를 이었는데 적정 플러스 상향과 모두 상향 지원 응답을 합하면 32%를 넘었습니다. 올해 수능이 지난해보다 쉬웠다는 평가가 많아 상향 지원 가능성이 클 것을 예고했습니다. 또 수험생들 10명 가운데 4명 정도는 정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성적이 좋지 않아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지 못할까 두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기회가 3번밖에 없어 지원 전략 짜기가 어렵다와 점수에 맞는 대학 찾기 어렵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정시 준비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의 29.3%가 특별히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고, 이어 혼자 준비와 학교 선생님과의 상담 순이었습니다. 진학사는 희망 대학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전년도 입시 결과 등을 분석한 뒤 수시 2월 인원이 발표되면 최종 정시 전략을 세우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포인트 임플란트? 써보면 알게 되는 포인트의 기술. 포인트 임플란트가 좋습니다. 특허받은 포인트 임플란트의 우수한 기술로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 임플란트. 여긴 도모 씨가 살고 있는 퀘벡. 애인만 데려온 줄 알았는데 저기 2588 대리운전 기사님도 데려왔네요. 2588 반가워요. 좌우로 정렬 2588. 누워보면 알지. 받아보면 알지. 온열이란, 지압이란, 매일매일 자면서도 뜨끈하게. 지그시 눌러주는 것. 이건 침대가 아니니까. 3H 스마트 지압 침대 킹. 렌탈 가능.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6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웠습니다. 이때 이른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로 출근길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도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 지방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이 높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대전은 영하 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이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9도, 청주는 11도, 대구는 13도, 부산은 17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은 맑고 일교차가 큰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휴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